스타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를 풀어보는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네, 오늘은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먼저 안준영 기자님 인사 반갑습니다. 미란 기자. 예. 사실은 저하고 인연이 있어요. 결혼할 때도 제가 사회를 봐주셨어요. 이게 말이 풍문 쇼지 거의 전쟁터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너무 많이 말이죠.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는지 봐야죠. 사람만 나가세요. 네, 지현수 씨도 인사 한번 와. 부탁드립니다. 전 레이싱 모델 현민수 엄마 지연수. 저 미인에 대해서 뭐 아는 분들 다 아시지만 그 아이돌 그룹 유키스 멤버의 일라이 씨. 예, 하고 결혼하셨는데 오늘도 일라이 씨가 와 계세요. 또 이렇게 내조하러. 왜 좋지? 항상 오시더라고요. 샵에서도 봬도. 예. 어떠세요? 갑갑하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와 있는 게. 지금 자기가 천직을 찾은 것 같다고 되게 좋아하고. 매니저로? 네, 제가 회사가 없어서 입금이 순수익으로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분이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있었구나. 1인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이제 다들. 아이돌 순환시대 남자친구 폭행 논란에 휩싸인 구하라 쌍방간 엇갈린 주장 그 진실은 가수 예은 아버지의 200억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연은 배우 신세경 예능 프로그램 촬영 도중 불법 몰래카메라 발견했다. 풍문으로 들어오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풍문의 첫 얘기는 이제 지현수 씨는 남편이 현직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더 오늘 사건에 관심이 가실 것 같은데 걸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 씨가 남자친구와의 폭력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자, 그야말로 아이돌 순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구하라 씨와 남자친구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정아 기자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가요? 네, 일단 구하라 씨는 이번 사건, 폭행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오른 적이 있어요. 지난 5일이죠. 구하라 씨가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는 지라시가 먼저 돌게 된 건데요. 이에 구하라 씨 측은 이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근데 그때 내용이 예전부터 수면장애와 소화불량 치료를 받고 있었다. 처방받은 약을 먹고 병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병원에 갔을 뿐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지라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일주일 후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구하라 씨가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라는 사실이 13일에 보도가 되면서 또 한 번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네, 연일 또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전 처음에 구하라 씨와 폭행이라는 글자가 같이 떠서 데이트 폭력인 줄 알고 좀 놀랬었는데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더라고요. 구하라 씨가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는 내용이라서 믿기지가 않았고 심지어 그 남자친구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이건 경찰이 확인해준 부분이고요. 강남경찰서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13일 오전 0시 30분경에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빌라에서 구하라 씨가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라는 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일단 쌍방 폭행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서로 둘이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기에는 구하라 씨가 굉장히 등치가 작고 여리여리한데 이렇게 굉장히 큰 등치의 남자친구를 어떻게 때렸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기자들은 먼저 기사가 되기 전에 소위 말하는 그 받은 글이라고 하죠. 찌라시 받았는데 거기에 정말로 짧게 쓰여져 있었어요. 구하라 폭행. 그러니까 기자들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때렸다는 거야, 맞았다는 거야. 당연히 맞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더 다음 버전을 보니까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작업이 좀 필요했던 건데 댓글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야, 남녀 싸움인데 둘만 하는 건데 뭘 이렇게 난리야라고 하는데요. 그건 둘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 버전이죠. 신고한 순간 이건 폭행 사건, 형사 사건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구하라 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고 남자친구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일방 폭행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감정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완전 법적인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누리꾼들이 지금 그 말이 안 된다. 남자친구 말이 안 된다. 그 체구가 작은 구하라 씨가 뭐 때리면 얼마나 때리고 화를 내면 얼마나 냈겠냐. 지금 이런 반응이거든요. 저는 사진을 봤는데 두 분의 각자 두
사람 다 뭐 주장을 증명할 증거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일단 남자친구의 먼저 주장을 들어보면요. 이게 바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남자친구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핥힌 상처보다는 좀 더 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우선 오른쪽 이마에서 눈으로 내려오는 상처 자국이 4cm 그리고 오른쪽 눈썹 아래 상처가 5cm가 넘어 보이죠. 그리고 코 옆뺨에도 3cm 이상의 이제 파여진 상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구하라 씨의 쌍방폭행 주장을 증명할 증거는 또 어떤 건가요? 저 사진이 이제 공개되고 난 직후에 구하라 씨도 역시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공개를 합니다. 구하라 씨 같은 경우는요, 지난 9월 17일이죠. 한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그동안 만났던 과정과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몸에 난 상처를 공개를 하면서 이게 단순히 한 명만의 일반적인 폭행이 아니다. 쌍방 폭행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아, 사진을 보니까 이 심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제가 댓글을 좀 많이 봤는데 일부 이제 누리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멍든 부위가 방어를 하기 위해 생긴 것보다는 타격을 하기 위해 생긴 그 멍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격투기 그 선수가 알아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물론 그 부위에 멍이 들 수는 있지만 180이 넘는 남자랑 몸싸움을 했을 때 넘어지거나 그럴 때도 생길 수 있는 멍들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타격만으로 해서 뭐 생긴다 이런 건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남자친구는 일반인이잖아요. 근데 일반인이 연예인 여자친구와 있었던 일을, 그것도 좋지 않은 일을 그 세상에 알린다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억울한 사연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한 지점인데요. 이 사건의 발단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왜 싸웠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일단 평소에 남자친구가 구하라 씨에 대한 좀 의심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구하라 씨가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요. 그날 이제 사건 당일 같은 경우도 구하라 씨가 한 연예 관계자와 점심 식사를 했는데 처음엔 그냥 매니저랑만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던 거죠. 아니, 연예 관계자랑 밥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정도로 내가 많이 의심받고 구속당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구하라 씨는. 네. 그럼 약간 감이 오는 게요. 그 네. 남자친구분이 약간 의처증이 있었던 건 아닐까. 아, 의심병. 네. 그렇죠.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동안 의심했던 부분들이 커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관계자랑 점심 먹는 거는 솔직히.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의심될 만한 정황인 것은 맞으나 둘 사이의 내용이 뭐 SNS를 통해 서로 나누었던 내용들이 공개된 부분 이외에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문단만을 보고 그것을 다 뭐 판단을 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구하라 씨의 주장일 수 있다. 네,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네, 근데 일단 구하라 씨의 주장은 그래요. 남자친구가 평소 기분 나빠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니까 자기로선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좋게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당사자가 아니라 매니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그러한 뭐 문자 내용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냥 여자분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일적으로 만나는 분이면 숨길 이유도 없었겠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니까, 그렇죠? 남자 측의 주장은 그래요. 구하라 씨가 서로 나누었던 카톡 내용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카톡을 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대화 내용들 갖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지금 얘 한쪽 공개했다고 해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텐데 라는 입장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꼭 구하라 씨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너가 이거를 싫어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어 라고 해서 나중에 밝혀져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애초에 이런 걸 안 만들려고 모든 미팅이나 사람들 만나는 자리 다 같이 그래서 다녀요.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둘이 시간 될 때 그 상대방의 시간을 잡아요. 박하나 씨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공감할 것 같아요. 일반인 남자친구시고 현재. 지금 분이요? 네. 그 전에 본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저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있어. 그래서 그 상대의 성격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도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데 이제 저번에 일적으로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만났는데 그 언니가 갑자기 친구
같이 혹시 시간 되면 만나도 되냐, 자기가 시간이 안 돼서 같이 점심을 먹자 해서 네, 괜찮아요. 근데 오셨는데 남자분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거기에서 남자분 오셨으니까 저 가야 돼요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음식 사진을 보냈는데 음식이 이제 둘이 먹기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걸렸어요. 네, 그래서 실은 그 언니의 친구분이 오셨다라고 했는데 좀 기분 안 좋아 하더라고요. 얘기를 해도 뭐라고 하고 안 해도 뭐라고 하고 하니까 되게 항상 제가 어떤 자리를 나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구속을 이 정도로 할 거면 그러니까 보통 이거죠. 전에 만났던 사람이 바람을 너무 많이 폈던가. 그래서 내가 새로 만난 사람을 못 믿던가. 아니면 내가 만난 사람이 한 번 실수를 했던가.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 많죠. 아유. 자, 이 거짓말이 시초가 돼서 남자친구가 이별 선언하기까지 된 거죠. 예, 그런데 기자님, 네. 어떤 의문점이 있다는 건가요, 그 사건에? 일단 지금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선의의 거짓말이란 건 결과를 따져야 돼요. 내가 의도를 갖고 선의를 갖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게 거짓말이 어떤 이런 문제로 갔을 때 이건 악의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일단 이 사안은 걸렸잖아요. 그럼 선의의 거짓말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씨는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화를 내니까 결국은 해명을 위해서 남자친구가 일하는 헤어숍으로 찾아갔죠. 근데 이 남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았고 구하라 씨가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 새벽에 남자친구가 술에 취한 채 구하라 씨를 찾아갔고 바로 그 집에 방문을 하면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 술에 취해서 새벽에. 네네. 그럼 방금 헤어숍에 갔다고 했는데 남자친구분이 헤어숍을 하나요? 헤어 디자이너로 강남의 한 샵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뷰티 프로그램, 그러니까 방송에도 출연을 했던 분이에요. 청담동 유아인이다라는 어떤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인지도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알아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 또한 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됐다라고 남자 측은 이야기를 하고 또 남자의 주장에 의하면 방송을 마친 후에 구하라 씨가 먼저 SNS를 통해서 쪽지를 보내왔고 처음에는 구하라가 나한테 라면서 믿지 못했으나 그것이 결국 인연이 되어서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안진영 기자님, 네네. 뭐가 의문점이라는 건지 아직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남자친구가 이 구하라 씨의 집에 찾아갔을 때요. 구하라 씨는 함께 사는 동생과 한 방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 동생의 말에 의하면은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방에 들어왔고 자고 있는 구하라 씨를 이제 이 와중에 잠이 오냐고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취한 목소리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요. 이분 목격자 아닙니다. 목격자 아니에요. 그 무슨 구하라 씨 같은 방에 자고 있었다. 같은 방에 자고 있었지만은 발로 차서 깨운 다음에 나갔고 그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은요.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분은 밖에서 나갔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싸울 때 일방이었는지 쌍방이었는지 보지 못했어요. 목격자였으면 이미 경찰이 이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인지를 하고서는 조사를 했겠죠. 목격자가 아니에요. 같이 사는 동생이지만 그렇죠.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 폭행이 그렇죠. 이루어졌을 때. 다만 자기가 귀로 들은 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정황이었는지는 알 수 있는데 그것조차 이분은 구하라 씨의 지인이기 때문에 한쪽 얘기만 무조건 들어줄 수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술에 취한 목소리였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쌍방폭행이 됐을 때 술에 취하면 예전에 심신미약이라는 거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면 가중처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말 한마디가 저는 향후 이게 쌍방인지 일방인지 놓고 그 형량을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거라고 봐요. 구하라 씨는 이제 이게 먼저 알려진 다음에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 남자친구가 욕을 하면서 자기 친을 밀쳤고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휘둘렀다. 그리고 화이트보드로 또 밀쳤다.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던졌다면서 사진을 공개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인데 그냥 남자친구가 구하라 씨 집이 꽤 크죠. 좋은 동네 큰 유명해요. 집 공개했을 때 정말. 그러니까 자기가 문 열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집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쟁점 중에 하나이긴 했는데요. 일단 구하라 씨는 남자친구가 술 취한 상태로 가택을 침입해서 폭행을 저질렀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입장이 다릅니다.
집 비밀번호가 두 사람이 만난 날을 조합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 구하라 씨의 집을 함께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가택 침입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또한 그 자신의 차, 그러니까 남자의 차가 구하라 씨의 빌라에 등록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 예. 아, 그 빌라에 등록이 돼 있다는 거는 거기에 자주 왔었다는 거고 그게 저 뭐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관리소에. 네. 아. 비밀번호란 게 사실 내가 원래 다른 거 쓰다가 이제 연인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숫자를 해야 그가 누르지, 안 그러면 까먹잖아요. 아니면 문자로 계속 날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무단 침입이냐 아니냐 이걸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일단 뭐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전 남자친구 뭐 현 남자친구 일지언정 어쨌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 들어갔다. 이건 무단 침입에 맞아요. 실제로 보면은 뭐 이런 일도 있어요. 여자친구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몰래 들어가서 뭐 있었는데 그것도 여자가 기분 나빠서 무단 침입죄로. 근데 암묵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거는 그게 동의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남자친구가 헤어지냐는 문자를 보냈고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차라리 그렇게 보냈다면 그냥 뭐 짐은 택배로 보내던가 경비실에 맡겨놔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굳이 새벽에 술을 먹고 들어가서 딴 게 조금 아쉬워요, 솔직히. 제가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저는 지금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 남자친구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전 남자친구가 뭐 제가 자고 있을 때 아니면 제가 일한다고 집을 비웠을 때 내가 내 짐 좀 가지러 왔어 라면서 갑자기 나타나면 전 너무 싫을 거예요. 이건 당연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침입이죠. 부동산에서 네네. 제가 집을 내놓으려고 부동산에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집에 없어서. 근데 그거는 전화를 받잖아요. 지금 전화를 받지 않고 들어오는. 그건 문제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아, 그래요? 되게 기분 나빴겠다. 누가 비밀번호 쓰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이제 말도 안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사이즈를 잰다고 말도 안 하고. 너무 싫어.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는 분명히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다들 얘기하잖아요.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고 원래 좀 같이 생활을 많이 했었어. 이거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는 정도겠죠. 그런데 황영진 기자님, 남자친구에게 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해요. 뭐 이건 뭐 구하라 씨 측의 이제 주장이에요. 구하라 씨 네네. 주장인데 남자친구가 집을 나서면서 일종의 협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협박인지 보니까 좀 충격적입니다. 너 X 대봐라.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난 잃을 게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좀 황당했던 게 실제로 이 매체에 이제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 추정이 되는 한 인물이 13일 새벽이죠. 1시 26분과 4시 20분에 두 통의 제보 메일을 보냅니다. 이 메일이 좀 제목이 좀 그래요. 구하라 제보 연락 주세요. 늦으면 다른 데 넘길 거예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라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게 그분이야. 네. 맞아요. 이게 본인이 나 맞아요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사안은 자기가 아니면은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 아니라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본인이 맞다는 정황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기사가 나온 후에 본인이 얘기한 게 자기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이 제보 메일을 썼다라고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저거는.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이 공분을 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제보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연예인 여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언론사와 흥정을 하듯이 협박을 하듯이 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죠. 당시 그 매체가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았고요. 보통 이렇게 제보를 받으면요. 물론 되게 좋아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지금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의 중심에서 뭔가를 풀었을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매체도 구하라 씨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구하라 씨도 약간 뭐라 그럴까 자신의 입장이 이렇게 알려지는 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다른 매체와 이분은 또 인터뷰를 해서요. 했어요? 거의 이렇게 쌍방으로 이게 매체와 매체 간에 약간 그렇게 분위기가
공개가 됐는데요. 애초에 오해가 시작됐던 지점 있죠. 남자 연애 관계자를 데려와서 3자 대면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남자친구는 사실 이 부분에서 강력히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일부가 당시 나눈 카톡 대화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구하라 씨가 공개한 거죠? 네. 아무리 그래도 저 맨 마지막에 밤생활 방해해서 미안해요라는 말은 남자친구가 할 얘기는 아니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그 연애 관계자와 구하라 씨가 만난 것에 대해서 밤생활 방해해서 미안해요라고 비꼰 거죠. 이게 정서적인 거거든요. 정서적으로 딱 보면은 구하라 씨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딱 봐도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남자가 야 저렇게까지 비꼬는 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건데 근데 두 분은 몸에 테이핑을 하는 듯 이렇게 상처가 언뜻언뜻 보이는데 야 이거 많이 다쳤나요 이게? 구하라 씨가 주장한 거는요. 일단 몸싸움 중에 생긴 멍, 상처, 아까 보셨던 그 사진을 공개하면서 나도 이렇게 폭행의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도 제출을 했어요. 일단 정형외과 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경추 염좌, 안면부 좌상, 뭐 염좌 이런 진단 사실을 받은 것 이런 걸 공개하기도 했고 또 산부인과 진단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산부인과? 네, 자궁 및 뭐 출혈이 있었다라는 것을 진단서로 제출을 했는데 남자친구도 이에 똑같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여태까지 한 번도 누군가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른다거나 뭐 폭행을 가한 적도 없고 여자한테는 더더욱 그랬다. 그런데 만약에 구하라 씨가 멍이 들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구하라 씨가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저지하면서 생긴 상처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중의 관심이 너무 집중이 돼서 사건이 매우 커졌는데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도 되게 궁금하고요. 네. 일단 지난 18일에 양측 모두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구하라 씨가 마친 다음에 또 인터뷰에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 사랑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그걸 바라보는 대중들과 그들의 구하라 씨 팬들은 더 안타깝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많은 사안들이 다 잊혀질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 쌍방폭행이냐? 가택 침입이냐? 법적인 부분만 남아있거든요. 결국 이거를 두고서는요.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좀 긴 시간을 두고 이 지루한 시시비비 공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돌 출신들의 사건 사고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원더걸스 출신의 예은 씨 얘기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죠? 이전에도 저희 풍물쇼에서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예은 씨 아버지에 대해서. 또 사기 사건의 논란이 예은 씨가 같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참 쓰는 저희들도 되게 참 씁쓸했는데요. 예은 씨의 아버지는 다 아시다시피 목사로 알려져 있죠. 지난 3월 교인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 매체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딸인 예은 씨도 같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약간 사태가 커졌습니다. 네. 이번 사기 사건이면은 사실은 3번째 정도죠? 지금 네. 알려진 것만 해도. 저희 프로에서도 소개를 했었죠, 네네. 전에. 네. 소개한 것도 한 3번 이상인 것 같긴 한데요. 예,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2월 사업 투자 명목으로 교인 150여 명으로부터 197억을 받은 뒤 197억이요? 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거였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사례인 건 뭐냐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예은 씨의 아버지가 그런 거죠.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이 신도들에게 받은 투자 명목으로 뭘 했냐면요. 고가의 자동차 리스비나 높은 월세를 내면서 호의호식했다는 점이에요. 저라면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거나 용서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예은 씨는 어땠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예은 씨가 아버지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사기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더 사이가 멀어졌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 일이 터지고 나서 또 한 번 가정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이 이혼한 뒤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았다.
아버지의 외도에 의한 이혼이었기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 적도 없을 만큼 불편한 사이였다고 그 아버지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다시 한번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2012년인데요. 예은 씨의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참혹한 대가를 받았다는 것에 굉장히 좀 슬퍼했었어요. 아, 예. 근데 예은 씨 아버지의 사기 사건이 이것만은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추가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인 등을 상대로 31억 원, 무려 3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월 재판에서 징역 6년 그리고 6억 8천만 원의 피해자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또 아버지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된 겁니다. 근데 정황을 따져보면 지금 이 예은 씨의 아버님이 예은 씨의 어떤 유명세를 계속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사기를 지금 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예은 씨 아버지에게 돈을 왜 줬을까? 어디에 투자했을까? 교인들이 낸 고소장을 보면은요. 일단 아버지 박 씨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믿고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데 원더걸스 예은이 딸이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원더걸스는요. 소녀시대랑 유일하게 쌍벽을 이뤘던 걸그룹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서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빼려고 하면 충분히 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주장이 하나 뭐냐면은 예은 씨가 사업 설명회에 참석을 했다라는 게 이 고소인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정말로 참석을 했다면은요. 그들이 투자를 유도하는 데 예은 씨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 설명회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하지만 뭐 이제 예은 씨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이제 언론에 이제 알려지면서 억울한 심경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아버지의 사기 사건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이 일로 정말 난 무관하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그 예은 씨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교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버지의 지속적인 부탁으로 손님을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당시 만남은 사업 설명회가 아니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곰고 골문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어떤 특수성, 뭐 폐쇄성이 있는 게 이분들이 헌금의 명목으로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늘어나고 그 중에서 번뜩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이어가게 된 거죠. 네. 근데 지금 쟁점이 정말 그게 사업 설명회였는지 예은 씨가 만약에 사업 설명회 갔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사기 사건을 도운 거라고 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 사업 설명회라면은. 저는 예은 씨 인터뷰를 봤을 때 아버지가 작곡가를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그거를 소개시켜주는 자리였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뭐 당사자인 작곡가분이 오셨다면 그분이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겠지만 뭐 지인 아니면 친척 아니면 선배 갑작스럽게 이게 계속 연락 와서 한번 보자 한번 뭐 좋은 자리 만들어 볼게 뭐 이래서 나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나가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꽤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저와 그 사람의 어떤 친분 때문에 이분들이 사업에 엮이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리 조심해서 다녀야 그래서 돼요. 결국은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거꾸로 연예인한테 찾아와서 뭐 그 사람 어디 있냐, 왜 연락이 안 되냐, 우리 이런 일이 있었다, 당했다, 돈이 얼마가 됐는데 너도 한패였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건 거지. 단순히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은이 아버지와 둘이 짜고 예를 들어서 짜고 이게 이러한 결과를 낼 거야라는 걸 다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건 사기가 맞아요. 근데 그냥 그 자리에 너 좀 와봐. 그래서 누구 소개시켜 주시는구나 해서 앉아만 있었다고 하면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버지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과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 만약에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만약에 예은 씨가 했다면 여기에선 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것을 판가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은 씨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손님들을 만났던 그 자리가 정말 사기와 관련된 자리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정말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 만나지 않을 것이고 그 즉시 아버지와의 인연도 끊었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참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솔직히 이렇게 사기 사건에 자식을 끌어들인다는 건 아버지가 맞나요? 아니 전 무슨 방송에서 예은 씨가 그 아버지의 돌봄이 많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아버지 관련 사건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가 원래 예은 씨는 할머니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애초부터. 예은 씨 이렇게 어렸을 때 낳고 이제 뭐 돌보지도 않고 뭐 어떻게 생활을 하셨다가 사기꾼인데 목사가 된 건지 목사가 돼서 사기를 친 건지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분이셨는지. 예은 씨 아버지는 그 3년 전 여성 신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5년 4월부터 약 5개월간 한 여성 신도를 불러내서 강제로 이제 안마를 시켜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인데 어쨌든 뭐 아버지가 사기 사건과의 성추행까지 예은 씨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속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예은 씨를 엄마하고 비난하고 그럴 텐데 열이 받네. 그 피해가 정말 얼마가 될까요? 예, 진짜 안타까운 점이 이 점이에요. 예은 씨가 이제 원더걸스가 해체가 되면서 이제 홀로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핫펠트라고 바꿨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모습을 드러내니까 올 연말에는 정규 앨범도 발표할 예정이었고 그리고 작사가라도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시점에 이 부모님, 아버지 일로 이미지 타격을 심하게 입었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제 대중들은 이제 다 알잖아요. 이게 예은 씨의 잘못도 아니고 아버지의 잘못이라는 점이 알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예은 씨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조금 이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예은 씨가 불쌍한 게 뭐냐면 그냥 자기의 딸을 찾았다기보다는 하나의 사기를 위한 아이템으로 활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만약 내 아버지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왜 이렇게 덥다고 하시고 이 얘기 하시는데 열이 받죠. 정말 남보다도 못한 사이죠. 그게 어떻게 부모.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은 이게 뭐 너무 싫으면서도 가족이기 때문에 걱정도 될 것 같고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다가 이제 자식이 생기고 나서 느낀 게 항상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고 못되게 하고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 부모가 만약에 이러면 저도 선배님처럼 못 볼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자식을 우리가 지켜야죠. 우리가 엄마니까. 네. 이게 미혼과 그 기혼자의 약간 차이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모 연예인이 이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어머님이랑 살다가 이제 데뷔를 하면서 잘 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버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돈이 없다.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니까 이렇게 계속 도와줬대요. 근데 그 돈을 다 쓰면 또 연락이 와서 돈이 없다. 그래서 몇 번을 주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걸 저한테 토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냥 딱 끊어라. 그럼 아버지라도 뭔가 이렇게 딱 끊어야 뭔가 아버님도 정신을 차리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막상 그분이 당사자는 자기도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자기가 그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라는 그 명목 때문에라도 이게 안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도 일단 뜬 다음에 아버지가 직업이 땡땡땡의 아빠가 직업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명함까지 파셨어요. 앞에 자기 자녀 이름을 순간적으로 성별을 밝혀. 한 번만 얘기해 줘봐요. 땡땡땡 뒤에 자기 이름 땡땡땡 이 명함을 돌리고 다녔어요. 나 이런 사람 아빠요라면서. 예은 씨도 어렵게 정말 이 스타 자리까지 올라갔을 텐데 또 이제 가족 때문에 이런 사건에 휩싸여서 정말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번 사건은.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스타들이 불법 몰래 카메라에 노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안진용 기자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진짜 좀 저도 보고선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새 예능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라고 여기 촬영에 참여했던 배우 신세경 씨랑 걸그룹 에이핑크의 윤보미 씨 숙소에서요. 불법 촬영 장비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때 방송 외주 장비 업체 직원 A 씨를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불구속 입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촬영 외주 업체에서 일부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건가요? 이 A 씨가요. 신세경 씨, 윤보미 씨랑 같이 해외 촬영에 동행을 했는데 거기서 숙소에 카메라를 불법적으로 이렇게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부터 성폭력 특례법에 관한 건 아니었고 명예훼손 관련된 취지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불법 카메라 설치에 관한 거여서 성폭력 특례법 혐의가 적용이 됐던 거죠. 우리 지현수 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진을 많이 찍히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한 번은 저도 당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화장실에서 옷을 단체로 갈아입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자 관람객분이 그 동영상을 찍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걸 알고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후배한테 문 잠그라고 네, 그분한테 이제 분풀이를 다 하고 그 카메라는 아주 박살이 나가지고 다시는 붙여서 쓸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정도의 일이 아닌데 이거 만약에 법적으로 왔으면 그건 전에도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웃깁니다. 호기심에 그랬대요. 뭐가 궁금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관찰 카메라가 아니라 몰래 카메라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경찰들이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법 카메라 설치 자체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있어서 경찰이 정말 얘기 잘한 게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터지면요. 소위 말하는 그런 P2P 사이트에요. 신세경, 윤보미 영상이라는 게 마구 올라옵니다. 예, 혹시라도 그게 유출되지 않았을까라고. 이게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에서 분명히 관련된 영상은 없다라는 것을 못 박아준 건 참 잘한 대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영상이 있더라도 유포되거나 그러면 유포한 사람도 무조건 처벌받잖아요. 유포한 사람이 더 처벌을 많이 당해요. 더 처벌을 많이 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카메라가 있는데 영상이 없다. 근데 요즘에 이제 사례가 있는 게 모텔에다가 설치를 해요. 네. 그러면 찾으러 와야 되잖아요, 그 영상을. 하지만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집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그거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다 이거죠.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걸렸다가. 몰래 카메라가 아니라 불법 촬영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 무엇보다 이게 신세경 씨나 이제 뭐 윤보미 씨가 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누가 나를 몰래 훔쳐보고 있다면 좀 소름 끼치잖아요. 맨 처음에 신세경 씨에 의해서 이 카메라가 발견됐다고 하네요. 신세경 씨가 윤보미 씨와 함께 쓰는 방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있길래 봤는데 휴대폰 배터리 모양이었고 휴대폰 보조 배터리요. 그것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썰미가 또 있어서 그것을 검색해봤고 검색해 보니까 이게 몰래 카메라일 수 있겠다라는 걸 나와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막 이렇게 퍼지게 되니까 이 범인이죠. A 씨가 갑자기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보조 배터리가 어딨지? 뭐 이러면서 소위 말해 발연기를 하게 돼서 그냥 현장에서 바로 적발이 됐다. 다르게 프로그램 하면서 같이 프로그램도 하면서 알게 된 감독이에요. 신세경 씨가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평상시 때 못 보던 물건이 갑자기 있는 걸 보고서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매니저는 제작진을 불러서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몰카인 게 밝혀진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개인 장비는 맞고요. 그 업체 쪽 장비는 아닌 거고 개인이 이번 범행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장비를 구매한 지는 좀 시간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지에서 그 사건이 터지고 현지 촬영이 마무리되는 기간 동안 따로 분리가 돼 있다가 그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바로 경찰에 구속이 된 걸로 이야기 들었어요. 신세경 씨가 정말 눈썰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일반 분들 이제 무슨 노래방이나 이런 데 촬영할 때 설치 놓잖아요. 그럼 몰라요.
그게 카메라인지 몰라요. 그냥 노래방에 있는 장비인가 보다 이러지. 그걸 이렇게 실제로 보면 요즘 또 막 초소형으로 나온 경우도 많고. 네. 화장실에 그 커피 그거 뭐죠? 테이크아웃 장처럼 해서 구멍을 미세하게 뚫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냥 화장실에 놓고 나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의심을 안 했는데 그게 다 카메라인 거였는데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거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봤어. 네, 빨간색 셀로판지를 카메라 렌즈에다 붙이세요. 붙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카메라를 보면 미세한 그 카메라 그 밖에 반짝이는 게 나와요. 카메라가 네, 그걸 잡아요. 그게 여성분들이 꼭 알라고 최근에 TV에 나왔고 저도 딸한테 보여줬거든요. 혹시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럴 때 딱 해보면 그게 불빛이 나오더라고요. 저 이런 경험이 혹시나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자 연예인분들 중에? 저도 관찰 카메라 했는데 여자들은 옷방이나 화장실은 이제 딱 세면대 부분만 하고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카메라를 다 수거해서 가잖아요. 이제 그 후에 저 혼자 남게 돼도 괜히 불안한 거예요. 카메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서도 예쁘게 하고. 반전이. 괜히 혹시 불안한 거예요. 이번 사건의 경우 해외 촬영인 줄 알면서 A 씨가 불법 장비를 챙겨간 거예요. 그런 장비가 아니라. 이거 계획적이네요. 이건 계획 범죄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의도가 너무 불순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해당 장비는 프로그램 촬영에 이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A 씨가 들고 간 개인 장비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개인적으로 샀던 그 개인 물품을 굳이 들고 가서 설치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A 씨 같은 경우는 자진 출두해서 경찰 조사를 마쳤는데요. 프로그램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에 문제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 관련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몰래카메라 문제는 이전에도 다른 예능에서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 뭐 인기 가수들이 청소년들이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깜짝 뭐 몰래카메라 뭐 이런 그 스크러텍이라는 스크러텍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몰래카메라 논란이 좀 생겼습니다. 이유는 이제 서울에 이제 한 여자 중학교에서 갑자기 특강이 있다고 강당에 다 아이들을 불러요. 그리고 깜짝하면서 이제 NCT 그룹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건데 이때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좋아하는데 한 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 이 환호성 대신 공포감에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욕을 했나? 또 안 할 거고 그리고 아이돌이 오면은 더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이게 체육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체육 시간에 탈의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학생들의 불쾌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때문에 제작진은요 급하게 사과를 하고요. 이 방송 출연부는 방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폐기를 했고요. 다행입니다. 이제는 실생활, 내가 사는 집, 내가 일하는 공간으로 카메라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긴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이 들어가는데 일단 내가 노출시키면서 상대방의 즐거움을 주는 건 노출증. 그리고 근데 그걸 보면서 즐거움을 얻는 관음증. 근데 이 관음증, 노출증이 저는 되게 극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훔쳐보고 싶고 그거를 방송으로 내보내서 사람들이 또 관심 갖게 하려는 이런 방송 행태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은 이런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추석 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이에요. 잠깐만, 이게 분위기를 바꾸는 건가요? 저는 암울합니다. 왜요? 어젯밤에도 이 대본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뭘 할 건지, 색깔은 뭘로 맞출 건지.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추석 명절. 사실 연수 씨 주변에도 시집간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명문가의 시집간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막 우리나라의 탑3 기업까지는 없어도 웬만큼 이제 뭐 사업가 아니면 그 재벌가? 재벌 한 2, 3세 분들이랑 결혼한 친구들은 있어요. 있는데 좀 많이 놀랬던 게 연을 다 끊었어요. 그 친구들은 철저하게 그 집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모델 동료였던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연수 씨는 지금 그냥
일라이 씨와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한 거죠? 저요? 진짜 사랑 하나만 보고 있어요. 바람만 보고 있죠. 명절이 되면 집집마다 어떤 음식을 먹고 무엇을 할까 궁금하고 관심이 가는데요. 스타들의 명절 더욱 관심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가와 인연을 맺은 스타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재벌가와 결혼한 스타 부부들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 재벌가 하면 제일 먼저 노현정 씨가 생각이 나요.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그 노현정 씨 결혼 스토리를 들으면 분석! 또 분석! 분석! 이렇게 하고 가려고 자기도. 그렇죠. 워너비죠, 워너비. 노현정 씨는 2003년 K본부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고요. 2005년이죠. 인기 예능 상상 플러스의 메인 MC로 발탁되면서 아나테이너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왜 화제가 됐느냐. 그 상대가 바로 국내 굴지의 기업 H그룹의 재벌 3세 정대선 씨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누구나 뭐 결혼을 꿈꾸는 이상형인 스타 아나운서 그리고 재벌가의 만남으로 정말 화제를 모았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스타 아나운서에서 재벌가 며느리로 한순간에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실제로 만남부터 결혼까지 걸린 기간은 놀라지 마세요. 83일이었습니다. 대박. 그 사이에 결혼 준비까지 다 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빠른 결혼이었죠. 뭐 이제 H그룹 같은 경우는 뭐 오랜 시간 동안 그 가풍을 지키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터넷에 현대가 며느리 7개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얼마나 해당되는지. 첫 번째입니다. 언제나 겸손해라. 김가연 씨 탈락이네요. 알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또 탈락이네. 세 번째, 남의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마라. 유세영 씨 탈락이에요. 남의 눈에 띄는 행동하지 마라. 예, 맨날 걸리죠. 네. 네 번째, 반드시 채소는 시장에서 볼 것. 요거 되네요. 요거 되네요. 예, 바로 다 플러스 1점. 예. 요거 되면 H사 그 계열사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다섯 번째 갑니다. 배추 한 포기 값도 꼼꼼히 적어라. 이거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남녀 불문. 제삿날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참석하라. 포기하겠습니다. 네. 자, 일곱 번째, 친정 조부모의 이름은 꼭 외우고 있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야, 그만큼 집안 처갓집도 신경을 써라 그 얘기겠죠, 마지막. 네. 김영 중에. 이런 규칙은 노현정 씨의 시할머니신 고 변중석 여사 때부터 이어져 왔던 거라고 해요. 고 변중석 여사는 집안의 며느리들이 좀 대외적으로 노출이 되는 것보다는 집안 내에서 좀 조용히 내조를 하기를 바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H그룹 며느리 7개명이 생긴 거고 이 밖에도 또 있습니다. 보니까요. 어른들 앞에서 과한 스킨십은 하지 말 것. 남편 출근 시에 현관문 밖에까지 나와서 배웅을 할 것. 남편 생일은 시댁에서 보낼 것. 쇼핑은 박앤세일에만 그 기간에만 이용할 것. 그리고 립스틱과 귀걸이 뭐 금지 등 세부적인 규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립스틱하고 귀걸이 금지라는 세부 규율이 있던데 여자면 립스틱하고 귀걸이 누구나 이거는 욕심이 나는 건데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압니다. 뭐예요? 왜냐면 립스틱을 바를 때 이 립스틱 화학 성분이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부비부비하거나 내가 아이한테 뭘 할 때 갈 수 있는 부분. 귀걸이는요, 아이를 안았을 때 가장 뜯기기 좋은 부분이에요. 아이의 상처가 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실제 엄마들은 립스틱, 귀걸이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장신구 죄송한데 같은 이게 지금 시어머니로 빙의하시고 계세요. 근데 사실 다 좋은 말인데요, 이 계명들이. 근데 좀 매뉴얼화가 됐다는 게 좀 약간 반강제성이 좀 보여서 좀 그런데 노현정 씨는 그것들을 다 어떻게 익혔을까요? 예, 우리 노현정 씨는 좀 남달랐습니다. 사실 입사 때부터 조금 달랐다는 소문은 사실 파다했었어요. 노현정 씨는 결혼 초에 H그룹 며느리가 갖춰야 할 소양에 대해서 열심히
익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운전하는 법, 그리고 부엌 살림하는 법, 그리고 이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데 많이들 얘기했었죠. 이불 개는 법까지 정말 열심히 익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할 때는 정대선 씨가 1:1 가외로 가품을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벌가 며느리 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명절 10계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설날 10계명, 추석 10계명. 그런데요, 재벌가 며느리인 노현정 씨는 명절보다도 4월이 더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네. H그룹은 1년에 10여 차례의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제사가 유독 4월에만 또 많이 몰려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며느리 7계명에 하늘이 들쪽나도 제사는 참석하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이 있어서 빠진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 준비도 직접 며느리들이 손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현정 씨는 명절 증후군보다는 오히려 제사 증후군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군대인가요? 야, 이거 군대에서 각 군대에서. 잡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10시, 2시 방향. 그러니까 그만큼 집안에서는 그게 지켜와졌고 그런 것 때문에 성공을 했다. 이걸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지켜야 한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거죠. 노현정 씨의 뒤를 이어서 H그룹의 가족이 된 스타가 한 분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최정아 기자님 어떤 분이죠? 2016년 11월이죠. 노현정 씨는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H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 씨의 외손녀 선아양 씨의 결혼식이었어요. 네, 이날 이 그룹의 새로운 가족이 된 스타가 바로요, 배우 기룡우 씨였어요. 네, 기룡우 씨의 외동아들 길성진 씨가요, 정몽구 씨의 손녀 사위가 된 건데요. 두 사람이 학창 시절부터 만났어요. 그래서 소개로 만난 다음에 오랜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냈으니까 보통은 정략 결혼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만나가지고 사랑을 키워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또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됐던 사례였죠. 네, 길성진 씨는 과거 H그룹 계열사 중 한 군데에서 해외 영업파트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현재는 이태원 경리단길에 올라가다 보면 가장 큰 수제 맥주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태원 경리단길은 또 제 손바닥인데 네. 이 건물의 건물주가 바로 배우 길룡우 씨입니다. 원래 길룡우 선배님이 이태원 경리단에 이렇게 땅을 건물 한 채 좀 사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저쪽을 사겠다는 걸 제가 아닙니다. 이쪽 사십시오 해가지고 돈 해주셨어요. 거길 사가지고 지금 수제맥주집에서 대박이 나고 있어요. 네, 그분의 아들이 이 길성진 씨입니다. 길성진 씨랑 그래서 또 이 아내 되는 그 H그룹의 이분이 둘이 같이 해외 유학파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재벌 3, 4대 이쪽 내려가면 다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뉴욕, 뭐 바스턴, 뭐 이쪽에서 유학하는 친구들끼리 서로 LIC and 바스턴에서 서로 이렇게 눈이 또 데이트하고 이랬어. 네,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유학파신가요? 혀를 다쳤나요? 왜 그랬어요? 저 충남 청양에서 서울로 유학 왔어요. 중요한 분이시고. 네네. 길룡우 씨 이제 아들 이제 재벌가 사위가 된 후에 그런 뭐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길룡우 씨가 연예계 소문난 부동산 부자였던 거죠. 자, 일단 뭐 요 건물을 보시면은 결혼하기 전에 2014년도에 63억에 매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세로 100억이에요. 예. 이제 아들 길성진 씨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현재 수제 맥주집을 이제 오픈을 했고, 또 길룡우 씨가 2002년도에 72억 원에 매입한 관악구 빌딩이 있는데 요 빌딩도 지금 시세가 280억. 우와. 예,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 길룡우 씨 정말 부럽습니다. 예. 부동산 준재벌이시네요. 네, 준재벌이죠, 이 정도면. 네. 이 두 분의 결혼식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결혼식인 만큼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정치, 경제 관련된 약간 유명인들은 물론이고 기룡우 씨 때문이겠죠. 아마 연예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뭐 정말 초호화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하셨어요. 네.
네, 배우 최정윤 씨도 재벌가와 결혼하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정윤 씨 2011년 12월에 4살 연하의 훈남과 결혼해서 아주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훈훈한 외모도 외모지만 연예부 기자들이 주목하는 그것, 남편의 재력. 네. 그래서 큰 이슈를 모았어요. 최정윤 씨 남편은 이그룹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이고요. 또 이그룹은 의류, 유통, 호텔, 관광, 백화점, 마트 등 아주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를 두고 있죠. 풍문에는 재계서열 44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남편도 연예계에서 활동하신 분이잖아요. 이 노래 다들 아실 거예요. 오징어 외계인. 노래방 가면은 분위기 띄우려고. 오징어 13다리, 그녀는 2다리. 오징어 세모머리. 이게 이글파이브. 이글파이브. 이 노래 굉장히 좋아요. 네. 윤태준 씨는 이제 98년도 데뷔한 5인조 아이돌이죠. 이글파이브 멤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징어 외계인 굉장히 인기였어요, 이거요. 신나고 귀여웠고. 하지만 정작 최정윤 씨는 남편이 연예인인지 재벌가인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처음에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그냥 고깃집 사장님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만날 때도 뭐 남편에 대해서 뭐 가족이나 이런 걸 묻지도 않았고 경제력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집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나보다 경제력이 10배 더 많구나 느꼈다고 합니다. 10배요? 10배? 글쎄요, 이게 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났었을 텐데 정말 과연 나중에 알았을까? 요거부터 저는 살짝 의심이 됩니다. 음모론이에요. 네. 예. 재벌가 며느리가 된 최정윤 씨는 웨딩 촬영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초호화 결혼식으로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최정윤 씨가 웨딩 화보 촬영이랑 결혼식 때 착용했던 티아라가 굉장히 값비싼 거더라고요. 희소성이 높은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세팅된 거고요. 무려 7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티아라만. 그리고 드레스 역시 굉장한 명품이어서 이 드레스 하나로 외제차 한 대 정도는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값어치라고 알려져서 참 역시 재벌은 다르다. 아니 근데 지금 웨딩 사진인가 보다. 저 뒤에 호랑이 맞아요? 호랑이 인형. 나 깜짝 놀랐네. 귤카페에서 찍었나 보지. 근데 보통은 결혼할 때 다 대여해요. 저도 했고 지현수 씨도 대여했었죠. 네, 저는 심지어 대여한 게 반밖에 안 와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요. 하이만 왔나요? 대여한 게 반밖에 안 왔다니요? 네, 그 한복을 대여했는데 네, 저희 신랑 거는 바지가 안 오고 진짜로? 바지가 안 왔어요. 그 한복 신발도 안 와서 저희 운동화 신고 나갔거든요. 그냥. 그날 엉망이었어요. 솔직히 그거 돈 주고 샀으면 안 그랬겠죠. 근데 하도 대여가 많이 나가는 날이었고 저희가 막타임이다 보니까 안 온 거예요, 반밖에. 그런데 저 정도면 최정윤 씨 쪽에서도 뭐 준비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뭐 신랑 집안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듯이. 안 그래도 최정윤 씨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예단이나 예물 전혀 해가지 않았고 차라리 시부모님도 그럴 돈 있으면 너희 둘이 잘 사는데 보태서 써라 이런 주의였다고 하는데 이 최정윤 씨가 이랜드 집안으로 시가다는 기사를 제가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디에서 꽂혀서 취재가 시작됐냐면은 결혼식을 올리는데 축의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와우. 근데 역대 연예계 결혼식 중에서 축의금을 안 받은 게 누구냐면요. 윤태영 씨예요. 삼성전자 윤태영 윤종영 부회장의 아들 결혼식 정도 되니까 안 받았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있다 해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거에 촉을 세우고 거기서 이걸 뭐 있다 해다 보니까 야, 안지종 기자 근데 또 대단하시네. 되게 재밌던 게 뭐냐면은 남편이 윤 씨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박 씨 집안이거든요. 또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근데 박성경 부회장은 엄마잖아요. 근데 남편의 이름, 남편분이 윤 씨니까 아들은 윤 씨인 거죠.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식스센스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그게? 아니, 예를 들어서 박성경 씨 결혼하실 때 축의금 안 받으실 거예요? 나 지금까지 뿌린 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돈은 전혀 그냥 순수하게 와주기만 해도 고맙다라는 마음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단하네요, 촉이. 대단해요, 역시 대단해. 기자. 예. 근데 그 당시에 저 결혼식이 어땠나요? 재벌가 그 결혼식 같이 좀 초화스러웠나요? 어땠나요?
연예인 그리고 재벌가의 결혼은 초화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저희가 기사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웨딩 사진을 쓰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걸 다 이렇게 지도처럼 그린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눈길을 끌었던 건 그 티아라예요. 근데 최정윤 씨도 이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가 산 게 아닌데. 딱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티아라는 협찬이었고 드레스는 렌탈이었다. 스타일리스트가 구해와서 착용했다라고 하면서 약간 해명 아닌 해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스타일리스트 대단한 능력이네요. 7억짜리를 구해왔어요. 반납을 협찬으로. 예. 그만큼 배우가 되시는 거죠, 능력이. 예. 근데 앞서서 노현정 씨도 제사를 중요시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집안이. 양명 기자님, 그 최정윤 씨가 시집간 그 이 그룹은 어떤가요? 예, 당연히 이 집도 제사를 열심히 지내겠죠. 최정윤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정윤 씨가 한때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적이 있는데요. 시댁에 제사가 많은 편이다. 1년에 제사가 10번 정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최정윤 씨한테는 그 시댁은 손윗 동서가 4분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며느리끼리 이제 또 약간의 그 합의를 받겠죠. 그래서 각자 이제 음식을 좀 해오는데 그 최정윤 씨 같은 경우에는 불고기, 잡채, 동파육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4명의 며느리가 각자 집에서 만들어 와서 하는 걸 보면 조금 또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보면은요, 재벌가의 시집간 여배우 중에서요, 쉬지 않고 활동하는 건 최정윤 씨밖에 없어요. 최정윤 씨는 계속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제사와 스케줄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한 달 정도 전에 미리 촬영팀에 얘기를 해서 스케줄을 빼놓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집안 대소사를 잘 챙기는지 알 수 있죠. 웬만하면은 촬영 핑계에서 못 간다고 할 텐데 못 갈 수 없는 그리고 또 집안에서 그렇게 최정윤 씨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지지해 주기 때문에 최정윤 씨도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저 방금 양심에 팍 찔렸잖아요. 일부러 명절 때 많이 잡으시잖아요, 스케줄. 어떻게 알았지? 최정윤 씨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삿날 촬영이 생기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거절하지 않으며 제사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최정윤 씨는 미리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착한 노력하는 며느리군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추석인데 김가연 씨 이런 며느리도 있어야죠. 모든 시청자들이 저런 못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며느리들은 좋아하죠. 이런 며느리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왜 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명제는 오래 이렇게 쉬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근데 동서가 4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며느리 간에도요 눈에 안 보이는 경쟁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이런 동서 문제로 신경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래요? 많죠. 너무 많죠. 아유, 특히처럼 동서. 야, 너도 그 집 어떻게 가족 관계가 돼 있는지 잘 알아보고 만나. 어떻게 만약에 동서들 많아요, 거기? 네. 근데 제가 연기를 하고 또 좋아졌던 장점 하나가 이게 사람이 되게 다양한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둥글둥글해져요. 노. 실제로 저기 그러면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연기잖아요. 거기서 선입동서가 아니라 같은 동료 배우잖아요. 근데 현실도 가끔 자 연기야라고 생각하고 하면 좀 돼요. 힘든 연기가 될 것 같네요. 철없는 동서 만나면요 답이 없어요. 아니 그 지연수 씨 같은 경우엔 동서가 아니라 동서는 없지만 그 시누이가 어려서 시누이 입시까지 다 도와주고 집에서 이번에 대학 보냈어요. 이번에 합격했대요. 다행히 잘 따라와줘서. 그러니까 입시 학원까지 알아봐주고 공부를 몇 개월까지 시켜가지고 또 미대 들여보냈어요. 야, 자식 진짜. 보낸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한번 실감을 했어요. 그 마음은. 자, 전 세계에서 실력과 재력으로 인정받은 이 스타분이 계신데 유독 처가에만 가면 이분도 작아진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메이저리그 스포츠로 불리우는 전 야구 선수 박찬호 씨입니다. 박찬호 씨가 왜 젠틀하고 가정적이어서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사회로 알고 있는데 왜죠?
대한민국에서 스포츠 선수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박찬호 씨잖아요. 그래서 연봉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데요. 그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누적 연봉이 8,500만 달러가 넘어요. 한화로 따지면은 한 1,033억 원 정도? 그러니까 강남에도 이분이 지금 빌딩이 있으시고요. 그럼요. 이걸 또 이제 불리셨으면 재산이 더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가에만 가면은 운동은 참 열심히 했지만 돈은 못 버는 사위. 어머 세상에. 어떤 처가예요? 저희는 개미죠, 네. 근데 이 얘기가 예. 풍문이 아니라 진짜 실제 있었던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게 저도 풍문이길 바라지만 빌딩주에 1,000억을 번 사위가 그렇죠. 아, 자네는 왜 이렇게 그 돈 버는 능력은 없나 이런 네. 소리 듣는다. 박찬호 씨의 장인어른 입에서 나온 얘기였고요. 네. 네, 약간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박찬호 씨는 2005년 11월이죠. 1년간 만난 제1교포 3세 박리회 씨와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네. 근데 이후 박찬호 씨의 장인어른이죠. 이게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게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우리 사이가 야구만 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 그래도 사람은 참 좋다고 말해서 정말 이게 굉장히 묘한 말이 됐었죠. 야, 웬만한 사위들은 다, 야, 진짜 면목이 없겠네요. 면목이 없겠어. 그 집안에 들어갈 수도 없겠다. 야. 근데 박찬호 씨가 연봉도 연봉이지만 사실은 몇백억대 건물주잖아요. 강남 한복판 대로변에 가치로나 500억 한다는 것 같은데 더 올랐겠죠? 네. 대박이야. 돈을 못 번다뇨. 박찬호 씨는 최고죠. 아, 근데 장인어른 그 사이즈가, 예, 뭐 다른 남자들은 예, 명함도 못 내미는. 제가 웃을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슬피 씨, 나중에 장인어른이 이런 얘기를 한다. 난 열심히 살았는데. 맞습니다. 삐져야죠. 삐져야죠. 지지도 않으면서. 1년 동안 말을 안 해. 삐져. 돈 줄 때까지. 예. 뭐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면. 다시. 근데 인정받기 위해서. 예.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되게 웃긴 일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박찬호 씨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장인어른. 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박찬호 씨의 장인어른이 얼마나 부자기에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박찬호 씨의 장인어른 박충서 씨 같은 경우는 일본 중앙토지 주식회사의 오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부호순위 30위 안에 들 정도로 30위 아니에요? 저 일본의 30위입니다. 부호순위. 네, 그 안에 들 정도로 굉장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1947년 설립된 이 회사의 자산 총액은 2014년 기준으로 약 378억엔. 그러니까 하나로 약 4천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박찬호 씨 건물을 말씀하셨었는데 박찬호 씨 장인어른도 만만치 않은 부동산 부자예요. 사실 만만치 않은이라기보다는 더 이제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부자인데요. 일본 도쿄 중심가에만 오피스 빌딩 12개 그리고 임대 아파트 8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장인어른이 허세를 부릴만 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거든요. 보니까 실제로 돈을 버는 거는 세금을 얼마 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장인어른께서 98년도에 개인으로 낸 세금이 무려 2억 8,170만 엔. 현재 가치로 따지면 28억 원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체 인구 중에 이 상위 76위에 오를 정도로 세금을 엄청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성 씨 지금 출연료 많이 받잖아요. 그냥 코 묻은 돈이에요. 코도 안 묻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박찬호 씨가 또 아내 이제 박리애 씨한테 엄청 잘합니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박리애 씨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미리 상속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말이죠. 박찬호 씨가 또 아내 이제 박리애 씨한테 엄청 잘합니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박리애 씨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미리 상속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말이죠. 1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1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그 상속받아서
박찬호 씨가 잘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양념 쳐봤습니다. 그러네, 양념. 아,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워낙 부부 사이가 좋으시니까. 저는 근데 엄청 내 잘했거든요. 와이프가 1조 내 재력가다 그러면 말씀도 좀 조심히. 뭘 해드려요? 존칭을 쓰게 되죠. 아이고, 예, 존칭이죠. 예. 아유. 근데 아까 1조를 거의 뭐 미리 상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1조는 부루마블에서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종이 돈을 다 모아도. 그걸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본의 재력가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소개팅으로 두 사람은 만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박찬호 씨는 소개팅할 그 상대 여성분이 요리도 굉장히 잘하고 5개 국어에 능통하고 게다가 미인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개팅 나가기 4일 전부터 스케줄을 잘 정리를 하면서 뭔가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굉장한 기대를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소개팅 날짜에 맞춰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좀 특이했던 점은 소개팅을 하는 자리에 혼자 나간 게 아닙니다. 배우 차인표 씨도 함께 나갔어요. 아니 이게 둘이 절친 네, 아주 맞아요. 친하죠. 예. 굉장한 절친이어서 나간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이면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인표 씨가 네. 이때는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기 때문에 뭐 데리고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고 가장 믿을 만한 친구를 데려간 거겠죠. 이런 사람 친구를 둔 정도면은 나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저는 후광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자분이 야구를 잘 모르면 박찬호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모르는데 차인표 씨가 친구라고 하면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런 거 약간 노렸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게 있어요. 여자들은요. 그 남자분의 지인들이 이 남자를 계속 칭찬하면 확 호감이 올라가거든요. 그걸 아마 노리지 않았을까? 그런 역할을 했나 네. 모르겠는데 일단 당시에 박찬호, 차인표 씨 이 첫 만남을, 첫 느낌을 박예 씨가 밝혔는데요. 일단 일본에서는 남자를 볼 때 두 가지로 나는데요. 미소 같은 남자. 그러니까 된장 같은 남자, 그리고 소이, 간장 같은 남자. 예. 당시에 박찬호 씨에 대한 인상은 미소, 그러니까 된장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이 미소는 곰 같은 남자를 뜻하는데 당시에 박찬호 씨 얼굴이 뭐 까맣기도 하고 수염 때문에 좀 동물 같아 보였고 게다가 그때 나왔을 때 의상이 진한 밤색 양복이었대요. 너무 곰 같은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차인표 씨를 봤을 땐 소희 같은 남자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반대의 의미니까 뭐 아시겠죠? 약간 헤비하고 느끼한 구수하고 좀 지득한 스타일이고 간장은 쨍하는 게 있으니까 깔끔하고. 라이트하니까 깔끔한. 도시적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박찬호 씨 이 미소는 임꺽정 그리고 소희는 홍길동 이런 느낌. 이번에 보면 또 한 번 뭐 결혼에 대한 희망을 갖는 노총각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뭐 주변에. 네. 이분들은 무려 19살 연상연하 부부인데요. 바로 이환희 씨, 최혜경 씨입니다. 저희 네. 아버지셨어요.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이 드라마 이제 불면의 이순신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부가 만났는데 이한희 씨보다 19살 연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한희 씨가 에이 도둑놈, 에이 도둑놈아 이런 얘기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한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아니라 아내가 더 적극적이었다. 나는 나이 차이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아내를 타일렀다라고 억울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완희 씨 같은 경우는 아내와의 그 나이 차이 때문에 조금 독특한 세대 차이를 겪기도 했는데요. 일단 아내가 아닌 자신 주변의 친구들과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이완희 씨 같은 경우는 현재 이남 1녀를 가지고 있는데 큰딸이 아직 초등학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의 친구들의 자녀들은 이제 시집을 갔거나 심지어 손주를 본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이면 내 딸은 아직 초등학생이고 이제 손주를 본 친구들과 공통된 대화 주제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의외의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네요. 이완희 씨가 61년생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인데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동창들은 다 지금 대학생 아들, 딸을 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어느덧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도 이제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조카가 저희 큰 누나, 저희 조카가 결혼해서 아이 낳았죠. 딸을 낳아가지고 할아버지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가 보면은 최경 씨가 애교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게 가식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남편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남편 이제 이한희 씨는 어허허허 그냥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거의 만담 수준이에요.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인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의 연상연하 커플로 화제가 됐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요. 장모님과의 관계예요. 이한희 씨와. 이한희 씨와 아내분은 19살 차이잖아요. 근데 장모님이 불과 3살 많으시대요. 아이고. 누나야 누나. 친구 같은 느낌이고. 네, 누나이자 장모님. 네, 더 놀라운 것은 이한희 씨의 어머니가 아내의 할머니보다 사람의 연상연하 커플로 화제가 됐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요. 장모님과의 관계예요. 이한희 씨와. 이한희 씨와 아내분은 19살 차이잖아요. 근데 장모님이 불과 3살 많으시대요. 아이고. 누나야 누나. 친구 같은 느낌이고. 네, 누나이자 장모님. 네, 더 놀라운 것은 이한희 씨의 어머니가 아내의 할머니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대요. 아이고야. 아이고,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죠. 예. 네. 자, 우리 김가연 씨나 지현수 씨 두 분의 그 시댁 쪽에서 어떻게 보면 시누이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다행인 게 저희 남편이 늦둥이에요. 그래서 신우가 3명이 계시는데 그 둘째 신우가 저랑 동갑이고 큰 신우는 2살 많고 막내 신우는 2살 어리고 그래서 저랑 또래예요. 제가 시부모님하고 15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 세대 차이를 느끼냐면 TV를 보고 있다가 이제 토토가나 슈가맨 같은 거 그렇죠. 보잖아요. 저는 막 옛날에 나이트 갔던 거 생각나고 옛날에 막 그 커피숍 생각나고 그래서 그게 좋아가지고 옛날 락카페 생각나고 오렌지족 뭐 이런 거. 예. 오렌지 쪽까지는 아니거든요. 검색했어요. 제가 저 노래 너무 좋다, 다시 들으니까 좋다 막 이러면 저희 신랑은 우리 아빠 제일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알아? 그러면 자기 아기 때 한인마트에서 이 노래를 들었대. 보니까 더군다나. 아빠 하니까 생각난다. 나는 우리 아빠가 안고 찍은 사진이 흑백이에요. 우리 앞에 살라더라고요. 다르지. 예,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때. 하지만 그 뭐 이완희 씨의 아내 그 최혜경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나 큰형님께서 큰 기대를 안 하셔서 부담이 없다. 두 분이 워낙 음식을 잘해 보조 역할만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댁 식구와 이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게 난 너무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며느리가 정말 어리니까 아유 조그만 것만 해도 어유 이런 걸 줄 알 줄 알아 그러고 칭찬했겠죠. 예. 그리고 이한희 씨 얘기했었는데요. 이 연상연하 부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데 아이를 출산한 다음이에요. 아이가 어린데 자기는 아무래도 나이 먹고 체력이 좀 부족하니까는 결혼 열흘 전부터 담배도 끊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체력 안배를 엄청 신경을 쓰신대요. 놀아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부부 관계보다 아이와 아빠의 나이 차이에서 오는 힘듦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시부모님과 합가도 모자라서 남편을 군대에 바로 보낸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아, 군대 보내고 그 시댁에 있는 거예요? 네, 바로 대한민국 3대 도둑 연정훈 씨의 아내 한가인 씨입니다. 부적이에요. 네, 두 사람은 2003년 K본부 드라마 노란손수건에 출연을 해서 연인관계로 발전을 했고요. 2005년 4월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 결혼하면서 경기도 분당에 있는 시부모님 댁으로 한가인 씨가 들어가서 살게 돼요. 그리고 연정훈 씨는 결혼 7개월 만에 예정대로 군입대를 하게 됐고요. 한가인 씨는 그 집에 남아서 계속 시부모님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이게 참 이게 흔치 않은 케이스예요. 우리 미혼인 두 분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이게 남편을 군대 보내고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 네, 하나 씨는 사이만 좋다면? 네, 그리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샤워하고 다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도요? 좀
큰 집에서. 네. 소파에서 이렇게 널브러져 모이는데 어머님, 아버님 안방에 있는 화장실은 제가 쓸게요. 안방은 제가 쓸게요. 죄송해요. 사이가 좋게 시작 안 될 것 같은데. 안방 쟁탈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어땠나요? 실제로 한가인 씨. 한가인 씨는 시부모님과의 생활이 되게 크게 어렵지 않고 조금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시아버지인 연규진 씨가 한가인 씨를 너무 예뻐한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한 번은 한가인 씨가 되게 아팠대요. 너무 많이 아팠는데 직접 시아버지가 죽을 써서 며느리한테 준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한가인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요리는 아버님께 배울 계획이에요. 라고 아주 예쁘게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뭐 살다 보면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며느리 사랑에 들켰던 연규진 씨가 우리 한가인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랑 이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왜 그러냐 보니까 이제 한가인 씨가 채식에 좀 관심이 많았나 봐요. 채소 관한 그 책을 좀 보면서 채식을 좀 권해드렸다고 해요. 근데 연규진 씨 집안 자체가 육식파예요. 고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또 며느리가 채식하다가 먹다 보니까 이렇게 못 산다고 연규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연정은 한가인 부부는 결혼한 지 1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벌써요. 여전히 사이가 너무너무 좋은 부부죠. 여기엔 한가인 씨의 특급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연정훈 씨는 평소 통금 시간이 밤 12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남자들이 이제 밖에서 막 친구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12시가 점점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술자리를 갔다 보면. 그럴 때 한가인 씨는 전화로 언제 들어와?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이렇게 바가지를 긁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비법을 슬쩍 흘린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통금 시간을 어기면 스킨십 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연정훈 씨가 통금 시간을 정말로 잘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한가인 씨랑 살면 그래야죠. 뭐. 그럼요. 나 10시까지 들어갈 거야. 보면요, 한가인 씨가 이렇게 남편과의 금슬을 지키는 비결이 방금 이 사안에서 알 수 있듯이 밀당이래요. 적당한 밀당. 너무 편해지면은요, 신비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집에서 너무 나태하게 늘어지지도 않고 옷을 훌렁훌렁 갈아입지도 않는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런 식으로 본인도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가인 씨도 굉장히 성격이 소탈하면서 연중훈 씨하고 같이 있을 때 보면 그림이 너무 잘 어울려서. 그러니까요. 그 연정훈 한가인 씨 부부가 너무 일찍 결혼한 탓에 루머가 좀 있었습니다. 왜 이세를 갖지 않느냐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한가인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가 되기 전에 대표작을 좀 만들고 싶었다. 대표작을 만들고 나서 이제 아기를 낳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산 계획을 얘기를 하죠. 한가인 씨는 이제 2012년 드디어 이제 해를 품은 달 드라마 대박 났지 않습니까? 영화 건축학개로로 대박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대표작이 생긴 거죠. 그리고 2016년 11년 만에 드디어 등려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연정훈 씨 통화를 한 번 했더니 애 보는 맛에 집에 나가기도 뭐하고 집에서 밖에서 뭘 약속 있다가도 애 보는 맛에 집에 너무 들어가고 싶다고 계속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딸이죠. 아마 딸일걸요? 예쁘겠다. 얼마나 한가인 씨 닮아서 예쁘겠어요. 해피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시죠? 조금씩만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명절 이후에 제발 법원 가는 이런 부부들 없길 기대하겠습니다. 나머지 추석 연휴도 가족끼리 행복하고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풍문으로 들어주는 다음 주엔 더더욱 궁금한 연애가 풍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